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 지은이는 중국의 심리학자 황시투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차는 10시간 남짓이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주 날아와 강의하는 수지 스미스 선생이 있다. 그녀는 시차 문제를 겪지 않고 멀쩡했다. 왜 시차가 없냐고 물었더니 시차란 있을 거라고 믿으면 있고 없을 거라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불교에 업력과 원력이라는 용어가 있다. 업력은 타고난 행위, 행동, 습관이다. 원력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힘이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며 그 나라의 잠자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몸에 기억될 것이다. 이런 습관의 힘은 일종의 업력으로 과거의 인생 습관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관성적인 힘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업력은 그 사람의 습관 패턴이다. 원력은 한 사람의 신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신념이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행위의 근원은 또한 신념에 있다.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 담긴 신념이 그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고통이나 괴로움은 단지 나의 진실에 반해서 살지 말라는 경고임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삶의 진정성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때, 누군가에게 나의 바람을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알았다. 오늘 나는 그것을 존중이라고 부른다.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다른 삶을 동경하는 것을 중단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성장을 위한 격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나는 그것을 성숙함이라고 부른다. 찰리 채플린, 내가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인간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두뇌가 매우 발전하여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혼자서는 사자의 적수가 되지 못하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사자를 우리 안에 가둘 수도 있다. 협력은 인간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무리가 생기면 반드시 계급이 있다. 마치 늑대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고 사자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높은 등급에 올라설 수 있을까? 조직원을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돕는 사람들이다. 누가 이런 능력을 지녔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사람이 어떻게 조직원 간의 협업을 잘 조율할 수 있겠는가? 어떤 자격으로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마음이 넓고 대중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의 더 높은 계급에 걸맞는다. 한 사람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은 사실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지식이 뇌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올 때라야 힘으로 바뀔 수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에게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준 능력의 향상에 있다. 지식에 행동이 더해져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능력이 된다. 능력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성장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일반적으로 사물이 여린 것에서 벗어나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성숙은 지적 성숙과 신체의 성숙 두 가지를 포함한다.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톨리데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지능이 상위층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고 이를 대처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성장은 지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마음이 넓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다.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지 그것만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성장은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예일대학교의 한 총장은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갈망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움에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뇌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더 커졌는지,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타인과 더 잘 어울리게 됐는지를 봐야 한다. 사람들은 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쏟을까? 남의 사소한 오해에 억울해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거친 말투에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직면하지 못하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듯이 말이다. 밖으로 공격하든 속으로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든 모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날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듯 그들의 행동에 따라 자기 기분을 결정하고 반응한다. 내적 결핍에 따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사사건건 살게 되고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이 낮다는 표현이다. 자기 가치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자기 내면의 감각과 자기 평가에 기인하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다. 골동품 한 점에 반해서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 거액의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 특히 골동품에 대해 권위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경을 긁는다. 그 가치에 대해 스스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골동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만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감정이 외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빌 게이츠가 자신이 자선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붓다가
자신이 지혜롭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는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들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증명은 대부분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대부분의 인생 문제는 낮은 자기 가치감에서 비롯된다. 언젠가 한 친구와 밥을 먹는데 술에 취한 그가 옛날에 다니던 직장과 그때의 팀이 그립다고 투덜댔다. 나는 그에게 원래 있던 회사가 지금보다 나은데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했다. 친구의 말을 들으니 고대 그리스 철학의 거장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보리밭에서 가장 큰 이삭 고르는 법을 가르쳤던 철학적 난제가 떠올랐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삭을 고르게 한 후 이삭을 고를 땐 앞으로만 걸어가야지 뒤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규칙을 세웠다. 게다가 단 한 번만 이삭을 뽑을 수 있다. 첫 번째 부류의 제자는 단지 몇 걸음을 걷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았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갈수록 자기가 딴 것보다 더 큰 이삭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아쉬워했다. 두 번째 부류는 앞으로 걸어갈수록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걷기만 하다가 결승점에 다다라서야 자신이 모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번째 부류는 앞쪽에 3분의 2 코스를 걸어오며 가장 큰 밀 이삭이 얼마나 큰지 판단했다. 그리고 남은 3분의 1 지점을 걸어가며 앞에서 봤던 기준과 비슷한 이삭을 골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앞에 두 부류 제자들처럼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철학적 난제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소크라테스가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경직된 조건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인가? 가장 중요한 점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평가는 한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생각을 투영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순간의 인식과 당시의 가치관에 기초한다. 평가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평가를 그대로 정형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굳어진 평판을 집착이라고도 하고 고착이라고도 하는데 이를 편하게 고착화된 집착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하기에 더 쉽다. 우리의 판단은 스스로의 신념이고 당시 상황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지 진실이 아닐 때가 많다. 우리의 인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마도 서서히 더 많은 진실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한정된 인식에 집착해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이 영원히 그때의 시간에 머무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죽었지만 75세에야 매장된다라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삶이 그때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일부만 이미 죽었거나 둘 사이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점이 한번 굳어지면 더 많은 가능성을 잃고 진실을 왜곡하고 관계를 망치게 된다. 고착은 자신의 인생 유동성을 잃게 하고 경직되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밖으로 나가면 위험하다는 신념 때문에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잃고 수십 년 동안 작은 도시에 갇혀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자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믿음 때문에 남성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사람 사귀기를 어려워해서 결국 좋은 인연을 잃어버리는 여성도 있다. 일단 평가가 굳어지면
세상이 자신이 굳게 믿는 모습 그대로일 거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궁금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둔한 것이다. 고착화된 평가는 우리 인생을 고착화하고 가능성을 제한한다. 고착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각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자신의 고착을 인식할 때 고착을 내려놓게 된다.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 앞에 더 많은 선택지가 놓이게 되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면 자유로워진다.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생각에 집착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이 자신에게 물어보자. 1.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시간의 프레임을 넓히면 일이 반드시 자신이 원래 생각한 바와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2.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혜는 다양한 시각에서 나온다.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의 세계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3. 나는 상대방의 행동만 봤을 뿐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것이 단지 현재 자신의 제한된 인식에 근거한 판단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은 일종의 고착화다. 지나간 일들이 좋지 않은 것이면 당연히 뒤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뒤에 있는 것들이 새로 마주하는 것보다 더 낫다면 왜 뒤돌아보지 않는가? 고착된 생각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에는 연연하면 안 되는 일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고착이다. 종사르 켄체 림포체는 저서 정견에서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우리가 남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것은 남들이 우리에게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고 남과 어울리다 보면 자유를 일부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 전체에 자기 혼자만 외롭게 존재한다면 정말 즐길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함께 있다는 것은 자유를 일부 포기하는 것이다. 더없이 사랑하는 두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모든 욕구 뒤에는 채워져야 하는 주머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킬 때마다 어떤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자유는 일부 제한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때는 더욱 고독해진다. 왜 우리는 혼자 있는 상태를 즐길 수 없을까? 왜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는가? 나는 시골 출신으로 부모님은 모두 농사꾼으로 밭일을 했다. 부모님은 어린 나를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 집에 맡기고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늘 외로웠다고 생각해왔다. 한 번은 상담 선생님이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내 사례를 다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최면술을 이용해 나를 어린 시절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나는 작은 남자아이가 홀로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고 그 누구도 곁에 없는 모습을 보았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나였다. 그때 내가 느낀 외로움은 마치 시커먼 우물에 빠져 세상 모든 것과 연결이 끊긴 것 같았고 부모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생각이 들었다. 어린 소년을 보며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정말요? 다시 자세히 보세요. 아이는 뭘 하고 있나요? 아직 최면 상태인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나는 아이가 한 무리의 개미들이 먹이를 옮기는 것을 온 정신을 집중하여 보고 있고 미풍이 가볍게 그의 이마 앞 머리카락을 스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어린 남자아이가 개미와의 놀이를 즐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나의 판단, 주관적 인식에 불과했다. 사실 나는 혼자였지만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고 외롭지 않았다. 이런 상태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홀로 있는 사람의 세계는 폐쇄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 반면 외로운 사람은 인파가 많은 번화가에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려도 마음이 외롭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는 왜 개미 한 마리와 정신없이 놀 수 있었을까? 자신과 잘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과의 연결이란 사실 자신을 바라보고 좋아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과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기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도 익숙해져 있다. 그런 그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일은 무척 힘든 일이다.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마음 깊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인정하며 좋아한다. 그런 사람은 자신과 잘 연결돼 있고 다른 사람과도 잘 연결돼 있다.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안정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TT, 즉 젖꼭지와 엔터테인먼트, 오락이라는 영어 단어를 조합한 TT테인먼트, 즉 유두락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힘을 가진 20%가 불만 있는 대다수 80%에게 젖꼭지만한 아주 작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며 영원히 노예로 부려먹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오락 정보로 넘쳐나면 젖꼭지만 물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깊이 배우지 않고 배움의 열정, 항쟁의 의욕, 사고력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젖꼭지 달래기는 얄팍한 오락에 안주하게 만들며 오히려 삶의 즐거움이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좋은 차, 대저택, 명예, 지위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삶의 질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까지 건다. 사실 사람들이 애타게 좇는 것은 젖꼭지 달래기에 불과하다. 아이든 어른이든 안정감이 부족할 때는 뭔가 차지하려 든다. 유형적이든 추상적이든 이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공갈 젖꼭지처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 집이 아니고도 유무형의 젖꼭지 달래기처럼 안정감을 주는 유무형의 것들이 많다. 그러나 튼튼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줄 수는 없다. 내가 원하는 안정감을 다른 사람이 줄 수는 없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안전감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면의 결핍이 있어서이지 실제 생존을 위한 안전 욕구와는 큰 관계가 없다. 우리가 소유를 통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타인과 환경에 쉽게 휘둘리고 만다. 최선을 다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갓난아기의 공갈 젖꼭지처럼 잠시 우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뿐 다른 큰 가치는 없다. 그럼에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쫓으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스스로 자신의 불안감을 볼 수 없다면 물질이나 상황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타인에게 쉽게 이용당하거나 조종당할 수 있다. 지금 무엇을 좇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공갈 젖꼭지에 불과할 것이다. 거짓말은 인간의 본능으로 동물의 위장 본능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먼 옛날 인류는 숲속에서 살 때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피하려고 자신을 위장해야 했다. 인류가 언어를 발전시키면서 위장은 몸짓 위장에서 언어 위장으로 진화했다. 말로 자신을 위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다. 거짓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기능이고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존 본능을 남용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치만 챙기면 된다. 하지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꽤나 복잡하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 자신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알아채기 쉽지 않은 거짓말을 합리화라고 한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옳다고 느낀다. 합리화에는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패턴이 있다. 1. 신포도식. 이 메커니즘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가 자신이 먹지 못하는 포도를 모두 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능력이 부족해 얻을 수 없을 때 그것을 폄하하고 깔아뭉개는데 이런 합리화 모델을 신포도식이라고 한다. 2. 스윗 레몬식. 여우가 포도를 먹지 못해 레몬나무 곁으로 갔다가 배가 고프면 레몬을 따서 허기를 채운다. 먹으면서 레몬이 달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레몬은 시큼시큼하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이 하고 있거나 가진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일의 좋은 면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의 실망과 고통을 줄이려는 방어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3. 책임 전가식. 개인의 단점이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위 세 가지 합리화 패턴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은 남이 아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 깊이 숨겨져 있어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뇌의 기능 중 하나는 미래를 계획할 줄 알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거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뇌는 미래를 걱정할 줄 알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은 더 강한 생존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기 마련이다. 인류는 생존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삶의 능력을 잃게 되었다. 우리가 생존을 추구할 때 초점은 언제나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여러 불확실한 요소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기 힘들게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미래는 원래 무수한 미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리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려는 것은 인류의 천성이다. 나는 그 천성이 되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즐기면서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모든 걸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채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내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러디어드 키플링, 만약에. 인간은 안전지대에 머무르길 원한다. 그런데 우리는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볼 때는 변수가 있거나 알 수 없는 미래를 더 좋아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안다면 흥미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다. 확실성에 집착하다 보면 스스로 감옥을 만든다. 안전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사람은 통제력을 추구하게 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안전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익숙한 범주에 있으려 하고 친한 사람을 만나려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며 통제할 수 있음에 다행스러워한다. 다만 그러는 사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장악하는 범주는 천천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곳곳에 한계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세상이 갈수록 좁아지는 중요한 이유이다. 인생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일시적 안정을 위해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설치하지는 말아야 한다. 스스로를 우리 안의 야수처럼 자유롭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목표는 자신의 성장에 있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끈다. 더 높이 서 있을 때 시야는 분명 넓어진다. 그곳에 서면 자연히 풍경은 달라진다. 제한된 상상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정시키기보다는 스스로 더 높이, 더 멀리 볼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보아라. 목표가 없는 배 한 척은 바다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순풍이 아니다. 하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도 돛의 각도를 잘 조절하기만 하면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 모두 순풍이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일단 성장의 목표가 세워지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니 올해의 새해 소원은 자신의 성장으로 해보자. 매일매일 성장하는 한 시간이 흘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실패자와 성공자는 모두 똑똑하지만 실패자는 똑똑함을 이용해 핑계를 대는 데 반해 성공한 사람은 똑똑하게 방법을 찾는다. 어떠한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 여사의 말처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이다. 인생에는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큰 힘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대부분 두려움의 힘이다. 세계 1위인 우사인 볼트의 단거리 기록을 깨게 하는데 보너스를 많이 줘 이득을 보게 하는 방법과 호랑이 한 마리를 뒤에 풀어놓아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방법이 기록을 깰 가능성이 더 높은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번째다. 두려움이라는 동력에 의해 대다수가 성공한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달려간다면 설사 성공한다고 해도 그 성공이 즐거울 수 있을까? 내면의 두려움으로 인해 고통스러울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두려움이 무한한 동기부여를 일으켜 막대한 자산을 갖게 됐을 때 아쉽게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과 두려움이 덜할 리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권력과 부를 가졌다고 해도 나는 그들이 인생의 높은 차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릴 때마다 호랑이에게 쫓기듯 혼비백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열정적이면서도 기분 좋은 달리기,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달리는 것이다. 이것이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 최고층에 있는 자아 실현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풍요로울 때 사랑의 동력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하며 그의 삶은 분명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1.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심리학이 내게 준 가장 큰 변화는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다. 2.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써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다. 스스로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마음은 평화롭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친다. 두려움 때문에 달리는가? 아니면 사랑을 위해 달리는가? 이 두 가지 다른 동력이 인생을 결정한다. 두려움의 힘 대신 사랑의 힘으로 삶을 사는 것을 선택할 때 인생은 더 나아질 수 있다. 10여 년 전 내가 비즈니스 해외 답사를 하며 알게 된 조회 씨는 대만 출신의 베테랑 가이드다. 내가 이끌던 우리 답사팀은 대부분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맞지 않는 음식 때문에 고생을 했고 내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다. 내가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곤 했다. 조회 씨는 내가 이러한 문제로 침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낼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성공하지 못해요.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적응력이 매우 강한 사람들입니다. 음식이든 여행 여정이든 고정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기꺼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용감하게 시도할 뿐만 아니라 또 애써서 새롭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그것을 통해 인생을 풍요롭게 살지요. 그 뒤 나는 익숙하지 않은 일을 의식적으로 시도하게 됐고 싫어하던 취두부도 먹기 시작했다.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적응력이고 이것이 심리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항상 자신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밴 편안한 공간에서 살아간다. 새로운 것을 만날 때면 그것을 시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자연스레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를 돌파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우리의 생존 확률은 확보하지만 인생이 풍요로워질 가능성도 박탈한다. 우리의 울타리에 하나의 관점만 존재할 때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보는 일, 서 있는 자리가 모두 같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다. 우리의 신념이 이미 우리의 세계에 벽을 쌓고 발전할 공간을 닫았기 때문이다. 생각이 폐쇄적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자신은 옳다고 여기며 자신이 가진 관념과 다른 관념이라면 모두 단번에 잘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을 보며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자신을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편안한 구역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며 이 편안한 구역에 대해 점점 더 미련을 갖게 만든다. 세상은 이렇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려워져도 자신의 세상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달라도 허용한다. 입장에 따라, 각도에 따라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며 외부와 단절되는 것은 인생에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차단한다. 자신과 다른 관점들을 항상 틀렸다고 여기지 마라. 영원히 옳은 관점은 없다.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해야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고 우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기회가 늘어난다. 그리고 울타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첫째, 어려움을 재정의해야 한다. 어려움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신 도전이라고 할 때 투지가 넘치고 힘이 생긴다. 둘째, 문제에서 결과로 초점을 옮겨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에게 물으라. 위기 앞에서는 위기 자체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라. 인도 철학자 타고로의 말처럼 당신이 오늘 받은 고통, 손해, 책임, 짊어진 죄, 아픔이 마지막까지 빛으로 변해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이다. 만약 좋지 않은 감정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잉여 에너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7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감정을 푼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화기관과 피부, 성기관은 심각한 재난 지역이다. 위가 간간이 아픈 것은 매일 그렇게 긴장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긴장성 두통과 편두통은
높은 초조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성미가 급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 편두통을 더 많이 겪는다. 이런 신체 증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고대에 좋은 소식 듣기를 좋아하는 국왕이 살았다. 병사나 신하가 나쁜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을 끌고 나가 참수했다. 이 국왕이 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국왕처럼 황당하다. 질병은 전령과 같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어서 빠르게 통증을 없앤다. 하지만 우리가 없앤 것은 잠시 동안의 두통인 통증뿐이다. 나중에 두통은 또다시 찾아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생 질병과 싸우는 것이다. 질병은 몸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아우성치는 것과 같다. 두통은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대항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대화를 나눠보자. 1.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라. 2. 그것의 소리를 듣고 무엇을 알려주고 싶냐고 가만히 물어보라. 3. 그것에게 감사하라. 4. 그것이 알려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하라. 만약 이 몇 가지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면 증상은 일반적으로 모두 사라질 것이다. 어떤 질병은 심지어 신기하게도 치료하지 않고도 나을 것이다. 마음의 병은 마음의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다. 모든 일에는 그 너머에 꼭 숨어있는 욕구가 있다. 아픈 것조차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수단일 수 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융은 인간은 2번 사는데 한 번은 남을 위해, 다른 한 번은 나를 위해 산다고 했다. 방향만 맞으면 길이 멀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면의 갈망을 쫓아 앞으로 나아갈 때면 마음의 성장 지도를 먼저 내면에 놓아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일시적인 깨달음을 고착화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 성장은 멈춘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마음이 성장하는 방향이다. 지금까지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성장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훌륭한 사람, 더 바람직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향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 중에 당신은 어떤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은가요? 변덕스러운 사람과 우직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믿을 만한 사람일까요? 어리석음과 현명함 중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게으름과 부지런함 중에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가꿔주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안주하는 삶과 도전하는 삶 중에 우리 가슴을 더 뛰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웃으며 살아가는 삶과 울며 살아가는 삶,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이렇게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믿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 더 기억나고 의지할 만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 아닐까요? 성장은 단순히 능력이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성장은 인격적인 내가 미성숙함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 속에 살아가던 내가 평화와 공존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은 편안하거나 쉽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유쾌하게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하고 흔쾌하고 장쾌하게 사는 삶. 이 6가지 쾌한 삶, 즉 육쾌한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신이 성장하고 마음이 밝아져야 합니다. 시작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부터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나를 보고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보지 않으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거나 자기를 아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책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티티테인먼트입니다. 이 책에서는 젖꼭지 달래기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공갈 젖꼭지 달래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를 지배하는 힘 있는 사람 상위 20%가 하위 80%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먹고 놀 수 있는 여흥을 제공하고 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것인지 죽을 때까지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이 책의 키워드 성장을 풀어서 말하면 머물지도 말고 퇴보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날마다 피 튀기는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인간의 소중함과 가치에도 조금씩 눈을 떠왔고 학문도 자랐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민주주의이고 개인주의이며 인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멋진 나, 더 뛰어난 나, 더 탁월한 나, 더 지혜로운 나, 더 행복한 나, 이런 꿈을 꾸라는 것이죠. 인간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꿈꾸고 상상하면 언젠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성장할 대로 성장한 나의 모습, 위대해질 대로 위대해진 나의 모습, 성숙할 대로 성숙해진 나의 삶, 이런 멋진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논어를 읽기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이면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를 하고 나서 0.0001%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지 못한다면 독서는 공연한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작심하고 실천해 보겠다고 나서면 좋은 책 한 권만으로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포기도 해야겠지만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간혹 역사를 보면 뛰어난 인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하루아침에 180도 다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기차를 탔을 때 정당한 승차권을 갖고 있는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간디는 대영 제국의 몰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꼭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일으키고 새롭게 세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실패했든
얼마나 좌절했든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도전할 기회는 다시 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조금씩 키워나가는 재미가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더 큰 나, 더 멋진 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깨어날 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더 멋진 인류로 깨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